허베이성의 한 여대생은 발을 씻지 않습니다. 한 남자 지도자가 그녀의 방에 몰래 들어가 이불을 들춰보더니 너무 무서워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가을바람이 동굴 창살에 자갈을 날리며 어둠 속에서 이를 가는 듯한 탁탁거리는 소리를 냈다. 진펑샤는 파이프를 신발 밑창에 부딪혔고 쟤는 펼쳐진 지도 위에 떨어져 헤이펑커우 라는 글자를 잿빛으로 가렸다. 3개월 만에 세 번째 임무 실패였다. 죽기 직전에 크게 뜬 노소대장의 눈이 계속해서 번뜩였다. 뒤에서 가슴을 꿰뚫은 총알 자국이 마치 마침표를 찍는 듯했다. 대장님, 제 파이프에 구멍을 낼 뻔했습니다. 왕준이 현미밥 2 그릇을 들고 들어왔다. 거친 도자기 그릇 가장자리에는 씻지 않은 쌀국물이 여전히 묻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 난 초승달 모양의 흉터가 등잔불 아래 붉게 빛났다. 지난번 곡물 창고 탈옥 사건 때 그의 광대뼈를 스쳐 지나간 총알 자국이었다. 진펑사는 그릇을 들지 않았다. 대신 지도에 3개의 왜곡된 선을 그었다. 흑풍관, 서곡창고, 통신소, 이 3가지 작전. 모든 경로는 마지막 순간에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핵심 구성원 외에 누가 알겠습니까? 왕준은 밥을 먹다가 잠시 멈췄다. 입가로 밥알이 떨어졌다. 팀에 배신자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석유램프의 불꽃이 갑자기 치솟으며 두 남자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만들었다. 바깥바람이 늑대처럼 울부짖으며 지붕을 휩쓸었다. 진펑샤는 탁자를 쾅 내리쳤다. 언제부터 잘못됐지? 생각해봐. 왕준의 시선은 천막 바깥에서 흔들리는 인물들을 훑어보다가 갑자기 멈췄다. 저 대학생들을 호위한 후에요. 이 생각은 마치 송곳처럼 예상치 못하게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2달 전, 그들은 산속에서 도망치는 학생들을 태워왔다. 그 중에는 짧은 머리에 안경 너머로 흐르는 계곡물처럼 맑은 눈을 가진 장메이라는 소녀가 있었다. 글도 쓰고, 장부도 쓰고, 상처도 붕대로 감아줄 수 있어요. 그녀는 해진 캔버스 끈을 꽉 쥐며 말했다. 부상자 붕대를 씻으려고 끓는 물을 써야 할지라도 제가 남게 해주세요. 팀에는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 필요했다. 펜을 쥐고 있다가 손가락 마디에 난 굳은 살을 바라보던 젠펑샤는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여동생을 떠올리며 마음이 누그러져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정말 유능했다. 팀 명단을 완벽하게 관리하고 늙은 의사보다 더 침착하게 부상자들을 교체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팀에 합류한 지 2달 동안 그녀는 공공장소에서 신발과 양말을 한 번도 벗은 적이 없었다. 지난번에 샤오리가 발목을 삐었을 때 그녀는 그의 옆에 쪼그리고 앉아 약을 발라줬어. 자기 천 신발은 굽이 달았지만 한 번도 갈아 신지 않았지. 왕준은 목소리를 낮추고 문을 흘끗 보았다. 그리고 목욕할 때도 항상 모두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쫑즈처럼 긴 옷을 두르고 강해가. 밤바람이 갑자기 거세지자 천막 커튼이 툭 쳐졌다. 진풍사는 등잔불을 끄고 말했다. 오늘 밤 한번 구경하러 가자. 자정의 2번째 징이 울릴 무렵 진영의 코골이 소리가 벌레 울음소리를 가렸다. 진풍사는 검은 천으로 덮인 등불을 들고 있었고 왕준은 소총을 꽉 움켜쥔 채 뒤따랐다. 고양이 발처럼 가벼운 그들의 발걸음은 굵은 소립 사이를 딛고 나아갔다. 장메이지의 천막은 가장 바깥쪽에 있었고 달빛 아래 그녀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녀는 침대 옆에 앉아 무언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가끔 금속성 반사광이 반짝였다. 밖에서 망을 봐 진펑산이 천막 커튼을 걷어 올리는 순간 낯선 향기가 느껴졌다. 산소풀과 나무 향이 아니라 도시의 불량품 가게에서 파는 백단향과 비슷했다. 장메이지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다. 안경을 베개에 기대고 렌즈에 희미한 햇살이 반사되고 있었다. 등불의 빛이 검은 천의 틈새로 새어나와 이불 아래 웅크리고 있는 발을 비추었다. 진펑샨의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그의 손끝이 떨리는 듯 이불 모서리를 움켜쥐었다.
이불을 걷어 올리는 순간 그는 숨을 헉 들이켰다. 산길에서 신기에는 너무 창백하고 예사롭지 않은 작은 발이었다.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사이에는 넓은 틈이 벌어져 있었고 관절은 마치 무언가에 팽팽하게 당겨진 듯 유난히 붉게 물들어 있었다. 어느 순간 왕준이 그의 안으로 들어와 그의 귀에 속삭였다. 끈 달린 일본식 나막신을 신어서 그런 거야? 오래 신으면 발가락 사이가 이렇게 벌어져. 식은땀이 진풍산의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지방 마을에서 기모노를 입고 발가락을 벌리고 자갈길을 걷는 일본 여성들을 떠올렸다. 이 소녀는 자신이 사범대생이고 도시에 산다고 했는데 어떻게 1년 내내 나막신을 신는 발을 가질 수 있을까? 두 남자가 후퇴하던 중 야간 순찰 경비병과 마주쳤다. 진펑사는 허리춤에 총을 차고 속삭였다. 내일 아침에 가서 그녀를 시험해봐. 다음 날 일행이 출발할 때 왕준은 일부러 장메이지에게 가까이 다가가 책이 든 캔버스 가방을 들어주는 것을 도왔다. 그는 오늘 밤 베이즈 마을에 들른다고 들었는데 거기 오래된 우물이 있는데 물이 너무 달아서 꿀이 입에서 나올 정도야 라고 말했다. 장메이지는 길을 가로막던 대추나무 가지를 밀어냈다. 햇살이 안경에 반사되었다. 베이지 마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정말 낯익은 광경이야. 왕준은 야성적인 대추야자를 입에 던졌다. 마을 대무대 기둥의 장면에 우리가 새긴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네. 그는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맑은 물속에서 공포가 번뜩이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겁먹은 물고기처럼 빠르게 번뜩였다가 이내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정오 무렵 깊은 숲속에서 장메이즈는 갑자기 쪼그리고 앉아 배를 움켜쥐었다. 얼굴은 마치 화선지처럼 창백했다. 왕 형님, 배가 너무 아파요. 편히 쉴 곳을 찾아야겠어요. 진풍산이 돌아서자 그녀의 관자놀이에 땀방울이 맺혔다. 가까이 쉬세요. 갈림길에서 만나요. 그가 기쁜 마음으로 말했다. 장메이즈가 숲에 들어서자마자 뒤를 가리켰다. 가장 영리한 꼬마 병사, 로치가 웅크리고 따라왔다. 어렸을 때부터 산에서 토끼를 쫓아다녔던 로치는 낙엽을 밟아도 소리를 내지 않았다. 해가 질 무렵, 로치가 거칠게 숨을 헐떡이며 찢어진 편지지를 움켜쥐고 다가왔다. 선장님. 배는 전혀 아프지 않았는데 바위 틈에서 검은 천셔츠를 입은 남자와 부딪혔어요. 허리가 불룩하고 발이 바깥쪽으로 향해 있잖아요. 일본 스파이일 거예요. 종이 조각에 쓰인 글씨는 아름다웠다. 베이지 마을이라고 붉은 동그라미가 그어져 있었다. 진펑샤는 종이 조각을 뭉쳐서 담뱃갑에 쑤셔 넣었다. 원래 계획대로 하자. 오늘 밤 그들을 위한 무대를 마련해야겠다. 저녁 무렵 베이즈 마을에 도착한 진펑샤는 마을 사람들에게 살찐 양을 도살하고 무대 앞에 높이 솟은 모닥불을 피우라고 했다. 팀원들은 불꽃 주위에서 노래를 불렀다. 장메이지는 가장자리에 앉아 손에 나뭇가지를 들고 무의식적으로 불꽃을 만지작거렸다. 깜빡이는 불꽃이 안경에 반사되어 그녀의 표정을 흐렸다. 왕준이 술잔을 들고 다가와 일부러 그녀에게 부딪히자 수리 바지에 쏟아져 흰 양말 조각이 드러났다. 죄송합니다. 장 선생님.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 그녀는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급히 뒤로 물러섰다. 밤이 깊어지자 모닥불은 점점 검붉은 숯더미로 변해갔다. 감시탑 위에 앉아있던 진풍사는 왕준과 그의 부하들이 무대 들보에 기관총을 겨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술에 취한 듯 보이는 그 병사들은 사실 곡식 창고에 기대어 총을 움켜쥐고 귀를 땅에 대고 무슨 움직임이 있는지 살피고 있었다. 자정종이 울리자마자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달빛 아래, 나무 그늘 아래 차갑게 빛나는 투구와 함께 어둠 속의 형체들이 10여 명 보였다. 그들을 이끄는 것은 니추에게 보였던 검은 천셔츠를 입은 남자였다. 그는 이제 일본 군복을 입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지도가 밤바람에 바스락거렸다. 온다. 진풍산이 파이프를 물자 어둠 속에서 불꽃이 번쩍였다. 일본군이 마을 입구 공터로 완전히 진입하자 그는 팔을 휘둘렀다. 막루에 설치된 기관총이 먼저 발사되었고 총알이 빗발쳤다. 이어 무대들보와 맷돌기 그리고 장작더미 위에서 총성이 동시에 울려 퍼졌다. 방심한 일본군은 떼지어 쓰러졌다. 남은 일본군은 골목길로 도망치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문짝과 곡물 창고를 이용해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검은 천 셔츠를 입은 남자가 지휘용 단검을 치켜든 채 고함을 질렀다. 문짝을 깨뜨린 순간 왕준이 그의 머리를 쏘았다. 전투는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다. 30분도 채 되지 않아 일본군은 포위되었다. 진풍산은 전과를 세고 있을 때 갑자기 장메이지의 천막에서 불꽃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다. 달려가던 그는 그녀가 난로에 서류를 채우고 있는 것을 보았다. 게릴라 파견을 기록한 명단이 불길 속의 검은 나비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불태우지 마. 쓸모없어.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장메이지는 황급히 돌아섰다. 안경 너머로 번뜩이는 눈빛이 섬뜩할 정도로 빛났다. 그녀는 베개 밑에서 단검을 꺼내 들고는 돌아서서 천막 밖으로 뛰쳐나갔다. 커튼을 여는 순간 왕준의 검은 총구에 부딪혔다. 대학생들이 이런 짓을 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왕준의 목소리는 12월의 바람처럼 차가웠다. 전쟁 중에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온갖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전장, 서로 다른 입장, 서로 다른 신념, 그리고 서로 다른 선택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는 당신 편에서 싸우지만 속으로는 당신을 해칠 음모를 꾸미기도 합니다. 그는 마치 번식용 돼지처럼 감금되어 250명의 흑인 노예를 낳았습니다. 그는 130세까지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19세기 브라질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설적인 인물, 페러, 파라세카가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억압과 굴욕으로 점철되었지만 놀라운 다산성으로 노예 제도에서 전설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주인을 위해 250명의 자녀를 낳아 농장에 노동력을 제공했다고 전해집니다. 사슬에 묶였음에도 불구하고 파라의 운명은 이해와 상상을 초월하는 듯했습니다. 그는 80세가 되어서야 법적으로 해방되었고 130세까지 살면서 브라질 노예 제도 역사에서 신비로운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그의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6세기 정복에 대한 갈망과 끝없는 탐욕에 사로잡힌 스페인인들은 아메리카 대륙으로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광활한 영토와 풍부한 천연자원, 특히 금광과 은광을 약탈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저지른 가장 잔혹한 행위는 아메리카 원주민 학살이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부족이 몰살되거나 추방되었습니다. 영토 확장이 진행되면서 스페인인들은 아메리카 원주민이 특히 열대 지역에서 중노동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토지 개발과 광물 채굴에는 막대한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스페인은 이러한 작업에 인디언을 활용하려 했지만 혹독한 노동 환경과 질병 확산으로 많은 인디언들이 탈진과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결국 스페인은 아프리카로 눈을 돌려 흑인 노예들을 대규모로 수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흑인 노예는 혹독한 지역 환경에 더 잘 적응했고 인디언보다 더 강한 체력과 지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흑인 노예 1명의 노동은 인디언 4명의 노동과 맞먹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프리카 노예는 브라질 농장과 광산의 주력이 되었습니다. 스페인은 노예 무역을 통해 수많은 흑인 노예를 브라질로 데려왔습니다. 흑인 노예의 유입은 농장주들에게 값싼 노동력을 제공했고 브라질은 스페인 식민 제국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노예 제도의 시행은 브라질의 사회 구조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흑인 노예는 브라질 경제의 중추가 되었습니다. 초라한 농장에서 태어난 팔라는 부모님과 함께 가벼운 농장 일을 했습니다. 당시 그는 노예 제도가 얼마나 조용하고 생명을 위협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만성적인 영양실조, 만연한 질병, 그리고 혹독한 노동은 수많은 노예들을 일찍 죽게 했습니다. 하지만 팔라의 타고난 강인한 체격은 연약한 또래들 사이에서 항상 돋보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키가 2m가 넘고 체격이 매우 강인해졌으며 건장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1831년 브라질 정부는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의 수입을 금지하는 역사적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거의 한 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노예 무역을 종식시켰지만 노예 제도 자체를 폐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정부의 결정으로 노예 소유주들은 노동력을 늘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고,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노예의 생식을 장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관행을 장려하기 위해 브라질 정부는 사육자라는 직책까지 만들었습니다. 소위 사육자는 평범한 흑인 노예가 아니라 여성 흑인 노예와의 생식을 위해 특별히 선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키 크고 건장한 남성은 이상적인 번식 파트너로 여겨졌습니다. 파라의 명성은 농장 전체에 빠르게 퍼져나갔고, 그는 흑인 노예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생산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의 건장한 체격은 그를 시장에서 희귀한 존재로 만들었고, 치열한 노예 무역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마침내 한 농부가 그를 $400에 사들였는데, 이는 오늘날 가치로 $20만 달러에 해당합니다. 이는 팔라의 미래가 완전히 그 농부에게 팔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농부는 힘든 농사일 대신 팔라를 여성 노예들과 함께 번식하는 번식자로 대했습니다. 당시 노예는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교환하고 번식할 수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팔라에게 이는 개인의 자유를 잃고 농부의 이익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평범한 농장의 하루, 팔라의 일은 쉬웠다. 가끔 심부름이나 우편 배달 정도면 충분했고 힘든 노동은 없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의 역할은 극적으로 바뀌었다. 농부는 그에게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엄선된 여성 노예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요구했다. 겉으로는 다른 노예들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고 특혜를 받았지만 끝없는 일은 팔라를 지치게 했다. 농부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올 때마다 팔라는 농장에 새로운 물건을 가져왔다는 것을 알았지만 속으로는 깊은 피로감을 느꼈다. 시간이 흐르면서 팔라의 공헌은 점점 더 중요해졌습니다. 수많은 흑인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은 농장 거의 전체를 차지하며 농장에서 그의 입지를 굳건히 했습니다. 다른 노예들은 그의 처우를 부러워했지만 그가 매일같이 강제로 일을 해야 했던 좌절과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농장주가 그를 노예 관리자로 승진시켰지만 이러한 피상적인 명예는 그가 느끼는 내면의 족쇄를 가릴 수 없었습니다. 1871년 브라질 정부는 자궁법, 프리 유터러스로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노예 소유주들이 더 이상 노예의 생식을 통해 노동력을 늘릴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육 시스템의 근간을 무너뜨렸습니다. 팔라와 같은 흑인 노예들에게 이 법은 더 이상 생식 도구로서 생식을 강요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법이 제정된 후 팔라의 운명은 나아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사회의 밑바닥에서 살았지만 노예 주인들은 더 이상 그를 번식기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료 노예였던 팔미라와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여전히 노예 제도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태어날 때부터 직접적인 노예 신분을 부여받지는 않았습니다. 이 결혼은 팔라에게 몇 안 되는 진정한 자유의 순간 중 하나를 안겨주었습니다. 비록 그는 사회계층의 억압 아래 빈곤과 소외의 덫에 갇혀 있었지만
법적 지위의 변화는 한 줄기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새로운 법이 그의 자녀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었지만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파라는 계속해서 사회적 배척과 무관심에 직면했습니다. 브라질의 노예 제도가 점차 해체되면서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1885년 브라질 정부는 60세 이상의 노예가 해방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했습니다. 파라에게 이는 마침내 노예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날 기회를 얻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비록 그의 빈곤한 삶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노예라는 꼬리표의 부담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법적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팔라는 가장 잔혹했던 노예 시장을 목격하며 암울했던 시절을 떠올렸다. 노예들은 마치 가축처럼 벌거벗은 채 행진하며 구매자들이 선택하고 평가하도록 했다. 팔라처럼 건장한 젊은이들은 종종 가장 귀중한 상품으로 여겨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막히는 지옥은 그의 기억 속에 영원히 새겨졌고 결코 지울 수 없는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다. 농장에 들어서자마자 팔라는 억압받는 동료 노예들이 겪는 고통과 굴욕을 목격했습니다. 다른 노예들보다 나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는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강하고 부지런하더라도 결국 그는 농부의 도구, 번식을 위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노예 제도가 점차 폐지되면서 파라와 그의 동포들은 마침내 속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일부에게는 이는 잠깐의 자유에 불과했고 더 많은 이들은 가난과 외로움에 빠져 무력감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파라는 살아남아 어느 정도 상대적인 자유를 얻은 소수의 운 좋은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팔라는 점차 감옥에서 벗어난 희미한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그의 삶은 무자비하게 착취당했지만 그는 강인하게 태어났고 강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년이 되어서야 심각한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주원장이 밤에 묘비를 살피고 있을 때 한 하녀가 따뜻한 죽을 건네주었다. 주원장은 죽은 남겨두고 하녀의 목을 베어라 라고 명령했다. 명나라 건국 황제 주원장은 중국 역사에 등장하는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가난한 농민 출신으로 왕위에 올라 황제가 된 그의 전설적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주원장의 이야기는 널리 유포되어 있으며 다양한 버전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어떤 이야기는 영광과 명예로 가득하지만 어떤 이야기는 사람들의 등을 떨게 할 뿐입니다. 오늘은 역사에서 널리 유포된 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황당하게 들리지만 주원장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추모비를 살펴보던 중 한 하녀가 따뜻한 죽을 가져다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원장은 차갑게 죽은 남겨두고 하녀의 목을 베어라 라고 명령했고 하녀는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원장은 1328년 안후이성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고된 삶, 심지어 구걸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후 사회 불안 속에서 홍건적의 난에 가담하여 무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뛰어난 지략과 용기로 주원장은 높은 계급을 거쳐 유능한 군사 지휘관으로 성장했습니다. 결국 그는 1368년 홍무제 치세의 명나라를 건국하여 중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황제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주원장의 즉위 이후 통치 방식은 참으로 비범했습니다. 그는 근면하고 백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부패가 정권에 미치는 해악을 잘 알고 있었기에 원나라의 부패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는 원나라의 지방제도를 폐지하고 지방행정, 지방검열, 군사령의 삼권분립체제로 대체했습니다. 또한 백성의 안정을 위해 군농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는 또한 엄격한 명나라 대법전을 제정하고 관리와 백성을 감시하고 기강 위반을 단속하는 부대인 황실 경비대를 창설했습니다.
그러나 주원장에게는 뚜렷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극심한 편집증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수많은 배신과 개인적인 고통으로 인해 그는 인간 본성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후웨이용 사건 이후 주원장은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주원장의 재상이었던 후웨이용은 몽골과 결탁하여 반란을 일으켰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분노한 주원장은 후웨이용을 처형했을 뿐만 아니라 재상직을 박탈하고 모든 권력을 되찾았습니다. 그 후 주원장은 더욱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매일 밤늦게까지 비석을 살펴보며 배후의 음모를 끊임없이 걱정했습니다. 이러한 성격은 이후 사건들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주원장은 평소처럼 추모비를 검토하느라 밤늦게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하녀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한 그릇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주원장은 그것을 흘끗 보며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죽은 남겨두되 하녀는 참수해야 한다 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녀는 저항 없이 처형되었습니다. 나중에 조사해보니 죽에는 독이 없었고 하녀는 그를 해칠 의도도 없었지만 그녀의 삶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공식 역사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중들 사이에 널리 유포되어 있습니다. 일부 설에 따르면 주원장이 은침으로 죽의 독을 시험했는데 바늘이 검게 변에 독이 들어있다고 착각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늘이 검게 변한 것은 죽에 마늘이나 연꽃이 같은 흔한 재료가 들어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터무니없게 들릴지 모르지만 주원장의 성격과 당시 궁궐의 엄격한 규율과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명나라의 궁궐은 엄격한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궁녀와 환관이 허락 없이 황제의 서재에 들어가는 것은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보안 문제를 극도로 의식했던 주원장은 모든 작은 행동이 위협을 품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설령 그 하녀의 행동이 고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는 잠재적인 위험을 피하느니 차라리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편을 택했습니다. 주원장의 의심과 무자비함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권력을 장악하는 동안 배신과 음모는 끊이지 않았고 그 자신도 수많은 배신을 경험하며 주변 사람들에 대한 깊은 불신을 품게 되었습니다. 후웨이용 사건 이후 그는 모든 권력을 더욱 자기 손에 집중시켰고 그의 엄격한 감독 아래 살던 후궁들마저도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주원장이 궁궐과 백성을 관리했다는 사실 외에도 명나라 법의 엄격한 규정 또한 이 사건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 법규는 허가받지 않은 궁녀가 황제의 방에 들어가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아비는 없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주원장은 이 궁녀의 행동을 단지 죽 한 그릇을 가져다 준 것만으로도 위협으로 여겼습니다. 주원장은 그녀에게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그녀를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더욱이 주원장은 과도한 피로와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주원장은 종종 하루 종일 수백 개의 비석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업무량 때문에 그는 늘 긴장했고 주변의 모든 것에 대해 경계심과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궁궐 안팎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원장의 가혹한 조치는 궁궐 전체에 억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고 모든 사람이 모든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단 한 번의 실수가 가져올 결과를 두려워했습니다. 관리들은 더욱 소심하고 조심스러워져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강압적인 정책은 당시 사회 안정에 기여했지만 관리들의 혁신 정신을 심각하게 억압했습니다. 궁궐은 생명력 없는 기계가 되었고 이러한 추세는 명나라 중후반의 관료 체제를 경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말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주원장의 삶은 복잡한 모순으로 가득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 황제로 등극한 그의 모습은 그의 비범한 능력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원나라의 잔혹함을 몰아내고 백성의 삶을 개선하며 효과적으로 통치했을 뿐만 아니라
지나친 의심과 무자비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억울한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하녀의 죽음이든 주변 사람들에게 가한 공포 정치든 그의 무자비함과 집요함은 여실히 드러납니다. 결국 주원장의 정치적 전략과 철권 통치는 그에게 강력한 명나라를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깊은 고독감과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시녀의 이야기는 짧지만 권력의 엄청난 압박과 주원장의 내면적 두려움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는 철권 통치로 강력한 제국을 건설했지만 동시에 그의 정신세계에 지울 수 없는 그림자를 남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명나라의 건국 황제, 주원장이 존경과 두려움을 동시에 안고 있는 인물입니다. 프랑스령 뉴칼레도니아의 자체 국가 건국 허용 발표. 7월 12일, 프랑스는 뉴칼레도니아의 해외 영토에 국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많은 네티즌들이 프랑스가 실제로 해외 영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영토의 수는 정말 많습니다. 식민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대영 제국을 떠올립니다. 전성기 영국은 3,550만 평방킬로미터의 면적과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참으로 독보적인 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역사를 가진 프랑스도 크게 뒤처지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영토는 전성기에는 1289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했는데 이는 현재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러시아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뿐 아니라 프랑스의 해외 영토에 대한 열정 덕분에 프랑스는 아시아를 제외한 다른 대륙에서 실제로 통치하고 있는 영토를 보유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배타적 경제 수역은 110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해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중 오세아니아의 뉴칼레도니아는 프랑스가 통치하는 해외 영토 중 하나입니다. 프랑스가 공식적으로 이 땅을 점령한 1853년부터 172년간 프랑스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각 대륙에서 독립운동이 쇄도했는데 왜 이곳은 독립의 길을 걷지 않았냐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 답은 자연스럽게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곳의 면적은 1만 8천 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하고 인구는 수십만 명에 불과합니다. 프랑스인들이 오기 전에는 이곳 주민들은 주로 화전 농업이라는 원시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프랑스의 장기적인 운영을 통해서만 이곳의 1인당 GDP가 2만 달러를 돌파하여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독립에 대한 동기를 잃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작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프랑스가 해외 영토에 지나치게 열성적으로 접근하자 프랑스 정부는 지난 몇 년 동안 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진해왔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것도 모자라 나쁘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의 과도한 통제 욕구는 지역 원주민 카낙족의 불만을 촉발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자유의 바람이 이 지역에 불어닥치면서 이 지역 주민들은 더 많은 권리를 얻고 자신들의 터전을 지키려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카낙족이 시위를 벌였는데 자제력이 부족하여 폭력적인 충돌로 번져 6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프랑스의 평판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지역 원주민과 협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발표한 공지문은 양측 간 평화회담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뉴칼레도니아가 국가를 설립할 수 있고 새로 설립된 국가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지만 뉴칼레도니아는 여전히 프랑스의 해외 영토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약간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프랑스가 항상 사용해온 전술입니다. 이는 영연방의 성격과 다소 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는 여전히 명목상으로는 뉴칼레도니아를 통치하고 있지만 건국 이후 뉴칼레도니아 원주민들은 더 많은 자치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양측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였으며
카낙 쪽은 더 큰 권리를 얻었고 프랑스는 존엄성을 유지했습니다. 프랑스는 오랫동안 세계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실시간 여행의 원조 사건. 1969년 한 미국인이 빵을 사러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는 32년 후였다. 많은 분들이 영화나 TV에서 시간 여행이라는 주제를 접해 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극적인 반전이 있는 이야기를 볼 때마다 저는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시간 여행이 현실에서 정말 가능할까요? 현재로서는 아무도 이 질문에 확실하게 답할 수 없습니다. 중국 역사 속 신나라 황제 왕망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그가 시간 여행자의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의 사상은 당시 사회적 맥락과 양립할 수 없었고 고대의 상식을 명백히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왕망은 노예 무역을 폐지하고 토지를 국유화하고 기술 혁신을 장려했으며 심지어 아내를 위해 미니스커트를 디자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당시 어떤 왕조에서도 극도로 반항적인 행동으로 여겨졌고 그의 개혁은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미국 역사를 돌이켜보면 시간 여행자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입니다. 호디스의 미스터리한 실종. 1969년 7월 25일 정오, 뉴욕에서 호지슨과 그의 아내는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점심을 준비하는 동안 호지슨은 아내가 시킨 대로 빵집에 가서 빵을 샀습니다. 호지슨은 아내처럼 좋아하는 빵 맛을 고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빵을 산 후 그는 기분 좋게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두드렸을 때 그는 낯선 사람이 안에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호디스는 당황하며 이봐, 형님, 누구세요? 왜 제 집에 들어오셨어요? 라고 물었다. 낯선 사람은 화를 내며 미쳤어. 여긴 제 집이야. 30년 넘게 살았는데 라고 대답했다. 그때 집안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누가 문 앞에 있어요? 낯선 사람은 차갑게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여기가 자기 집이라고 하는 미친 놈일 뿐이야. 호디스는 잘못된 문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며 뒤로 물러섰다.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이곳이 정말 자신의 집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다시 노크했다. 낯선 남자는 점점 더 초조해졌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안 나가면 경찰 부르겠다. 호디스는 반박하지 않고 그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는 깜짝 놀랐다. 집의 구조가 기억과 달랐고 가구와 장식 모두 낯선 것들이었다. 호디스는 정신없이 머리카락을 움켜쥐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한편 낯선 사람의 아내는 겁에 질려 이미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웃 한 명이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달려나왔다. 호디스를 보자 이웃들은 놀라서 소리쳤다. 당신. 호디스 맞죠? 마침내 아는 얼굴을 본 호디스는 기쁨에 차 소리쳤다. 알렉스. 당신 맞죠? 좋아요. 이 집 주인이 누군지 말해봐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늙으셨어요? 백투 더 퓨처의 호디스. 알렉스는 완전히 당황한 듯 보였다. 이 모든 세월 동안 어디 계셨어요? 어떻게 아직도 그렇게 젊어 보이세요? 호디스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이 모든 세월 동안요? 빵 한 덩어리 사러 나갔을 뿐인데 왜 갑자기 이렇게 복잡해졌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알렉스는 오래전에 단종된 빵을 여전히 들고 있던 호디스의 빈티지 옷을 보며 어리둥절한 듯 물었다. 벌써 몇 년이나 됐죠? 호디스는 1969년. 오늘이 7월 25일이야.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알렉스는 고개를 저으며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지금은 2001년이야. 1969년은 벌써 32년이나 지났잖아. 호디스는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다. 맙소사, 내 아내랑 아이들은 어디 있는 거야? 알렉스가 말을 이었다. 빵을 사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아내분이 경찰에 신고하셨고, 경찰이 오랫동안 당신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나중에 아내분은 포기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이사를 가셨죠. 재혼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사는 두 사람이 바로 아내분의 집을 산 사람들이라는군요. 방에 있던 낯선 사람도 놀라며 물었다. 맙소사. 당신이 실종자예요? 왜 나이도 안 드세요? 하지만 호디스 본인은 32년간의 실종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그의 생각에 그날의 기억은 집을 나서 빵집에 가서 빵을 사온 것에 국한되어 있지만 돌아왔을 때는 이미 32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32년 후의 미스터리. 경찰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 젊은 경찰관들은 호디스의 실종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그에 대한 소문은 들었습니다. 게다가 호디스가 전혀 노화의 징후를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도 놀랐습니다. 경찰은 이 기이한 사건을 즉시 상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호디스는 심리검사와 최면을 받았지만 지난 32년간의 행방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입고 있던 옷과 그가 산 빵은 30년도 더 전에 단종되어 가짜일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미국 경찰의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호디스는 마침내 나이가 든 자녀들을 만났다. 어색했던 점은 호디스가 겨우 25살이었지만 아들은 이미 30대였고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색했다. 호디스의 아내는 오래전에 재혼했는데 아들을 만났을 때 이미 백발의 노파였던 그녀는 호디스를 몹시 슬프게 했다. 그렇다면 시간 여행은 환상일까요? 아니면 역사의 안개 속에 숨겨진 실제하는 현상일까요? 이는 여전히 미스터리이며 아마도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 여행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새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와 결혼하다. 그냥 농담인 줄 알았는데 실화였다. 수천 년의 역사는 시간 속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역사책 속의 장대한 이야기에 이끌려 먼지 속에 숨겨진 진정한 심장 박동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으시죠? 이제 저는 미세한 연구를 통해 역사의 주름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명문가들의 비석에 새겨진 탄식부터 거리에 깨진 벽돌까지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과거와 현재의 비밀 암호를 밝혀드리겠습니다. 건고지진각을 따라 누렇게 변색된 책과 현재의 일상 사이에 다리를 놓아 봅시다. 진실은 종종 익힌 세부 사항 속에 숨어 있습니다. 기원전 31년 초원, 차가운 바람이 왕소군의 천막에 자갈을 휘날렸다. 그녀는 한나라 정제에게서 답장을 받은 참이었다. 비단 두루마리에 쓰인 차가운 필체에는 야만인의 풍속을 따르라 라고 적혀 있었다. 마치 세 자루의 칼날처럼 그 세 단어가 그녀의 마지막 생각을 꿰뚫었다. 남편 호하냐 선우가 막 세상을 떠났고 흉노의 풍습에 따라 그녀는 그의 의붓아들 복줄의 선우와 결혼할 예정이었다. 후베이성 계귀 출신의 이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꽉 쥐었다. 궁궐에 들어가면서 배운 부녀지침은 그녀에게 아버지와 결혼하고 아들과 결혼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조군의 변방 여정에 대한 역사적 기록들은 종종 그녀를 평화를 위한 영광스러운 결혼으로 묘사합니다. 하지만 화가에게 속아 넘어간 이 궁녀가 초원에서의 고난 그 이상의 것을 견뎌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녀는 선우 가문의 3대와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 분열을 극복하는 고통, 즉 젊음과 존엄을 희생하여 만들어낸 평화를 견뎌냈습니다. 장안의 붓, 의도적으로 추하게 그린 아름다움. 기원전 38년, 남군,
계기, 의 하급 관리 왕상의 집에 마차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환관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왕소군, 왕조군, 님, 폐하께서 미인을 택하시니 즉시 떠나십시오. 16세의 왕소군은 어머니가 준 향주머니를 꼭 쥐고 문 앞에 귤나무를 돌아보았습니다. 이 출발은 영원한 이별이 될 것이었습니다. 장안궁의 성벽은 상상 이상으로 차가웠다. 한나라 원제는 후궁들을 고를 때 실물을 본 적이 없었고 오로지 화가들이 그린 초상화에만 의존했다. 다른 후궁들은 모연수에게 돈을 주고 그들을 멋지게 그려달라고 했지만 왕소군은 거절했다. 외모만 보고 궁에 들어왔는데 돈에 의지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녀는 목을 뻣뻣하게 굳히며 물었다. 모연수는 비웃으며 눈가에 남편을 죽이는 점을 찍었다. 이 점은 그녀를 5년 동안 차가운 궁궐에 가두었습니다. 그녀는 용과 봉황을 그리며 다른 궁녀들이 시성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속이 메스꺼워지는 것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기원전 33년 호하냐 선우가 한족 여인을 찾아왔습니다. 원제는 초상화들을 훑어보며 점이 있는 여인을 가리키며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아련날 조군이 붉은 옷을 입고 궁궐에 들어서자 원제의 찻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눈앞에 있는 여인은 먼 먹물처럼 짙은 눈썹과 가을물처럼 맑은 눈을 하고 있어 후궁의 다른 모든 후궁들을 합친 것보다 더 밝게 빛났습니다. 후회하고 싶었지만 이미 할 말은 다 한 것 같았다. 조군을 내쫓은 후 원제는 분노에 차 모연수를 죽였다. 하지만 이 잘못된 결혼이 한 여인의 운명을 두 나라의 평화에 묶어둘 줄은 몰랐다. 초원의 결혼 풍습, 그녀의 원하는 한나라와 흉노족 사이의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33년 늦가을, 조군의 마차 행렬이 안문관을 떠났다. 바람과 모래가 커튼을 휘둘렀다. 그녀는 길모퉁이를 들어서자 끝없이 펼쳐진 노란 풀밭이 보였다. 흉노 기병대의 휘파람 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가득 채웠다. 동행하던 노처녀가 한숨을 쉬었다. 아가씨, 이제 당신이 가셨으니 강남에서는 다시는 비를 볼 수 없을 겁니다. 호하냐 선우는 그녀를 매우 친절하게 대해 명호연석, 평화를 가져오는 여왕이라는 칭호를 하사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승마와 활쏘기를 가르쳐주고 초원 위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감상하도록 데려갔으며 밤에는 자신의 천막에서 밀크티를 끓여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3년 후 그녀는 아들 이도지아씨를 낳았고 이도지아씨가 첫이가 나자 그녀의 마음은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31년 호하냐가 혈루증으로 갑자기 사망하면서 조주는 24세의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흉노의 레비아테 혼인 제도에 따르면 그녀는 선우의 장남 복주레와 결혼해야 했습니다. 한족은 이를 근친상간으로 여겼기에 그녀는 하룻밤 사이에 편지를 써서 사신을 통해 장안으로 보냈습니다. 신하께서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시니 저는 한나라에 묻히기를 바랍니다. 성제 황제의 답장은 단 3마디였습니다. 호족의 풍속을 따르시오. 사신이 전한 바에 따르면 대신들은 궁중에서 3일간 논쟁을 벌인 끝에 마침내 재상이 변방의 평화가 여인의 명예보다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조군은 편지를 화로에 태워 불을 질렀고 손에 불꽃이 튀었지만 아무런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다. 푸주레이와 결혼하던 날 초원에 불어오는 바람이 어찌나 거센지 붉은 면사포가 떨렸다. 그녀보다 몇 살 어린 의붓아들은 불안과 경외감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이 한족 여인이 비단과 씨앗, 그리고 의수를 가져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11년 만에 그녀는 서부쥐사와 단우쥐사라는 두 딸을 낳았습니다. 그녀는 흉노 여인들에게 실 잡는 법을 가르치고 활력을 목동들에게 전수했으며 심지어 자신이 가져온 시경을 선우의 황금 천막에 두기까지 했습니다. 복주에는 그녀를 항상 존경했고 그녀의 습관을 바꾸라고 강요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면 그녀는 어머니가 준 향남을 꺼내 오래전에 잊고 있던 귤꽃 향기를 들이마시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푸른 무덤의 풀, 그녀의 희생으로 반세기 동안 평화가 지속되다. 기원전 20년, 부줄의 선우도 죽었습니다. 조구는 세 번째로 홀레복을 입고 부주레의 동생 수쉐약제와 결혼했습니다. 이번에는 허리가 펴지지 않았고 기침이 심해졌습니다. 초원의 겨울은 너무 추워서 폐가 오래전부터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기원전 18년 봄, 조구는 천막에 누워 창밖 풀밭에서 푸른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소시엘러디 선위는 그녀의 손을 잡았지만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마지막 순간, 그녀는 남동쪽, 즉 지기 방향을 가리켰다. 초원에 꽃피는 계절처럼 그녀의 35년 인생은 짧았지만 강렬했다. 흉노족은 후어하우터 남쪽 교회에 그녀의 무덤을 짓고 무덤 위에 풀이 항상 푸르다고 하여 청중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청명절 때마다 한나라 상인들이 무덤에 귤꽃을 바치고 흉노족 목동들이 유제품을 바쳤다고 합니다. 그녀의 아들 이도지아 씨는 유리거왕, 우리거왕이 되었고 딸들은 흉노족 귀족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은 한나라와 흉노족 사이의 소식을 전하며 마치 보이지 않는 실이 두 민족을 엮어내는 듯했습니다. 기원전 33년부터 서기 초까지 한흉노 국경 지역에서는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둔왕에서 발굴된 죽간에는 그곳에 주둔했던 병사들의 편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흉노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올해는 농사가 익었습니다. 쌀을 집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러한 평화는 조군의 원통함을 감춰주었습니다. 당나라 200은 농능을 지나며 옥관로에 오르면 세상 끝까지 이르러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리라 라고 썼습니다. 그는 아마도 조군이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올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송나라 왕안석은 조군의 마음을 더 잘 이해했습니다. 한의 은혜는 얕고 호의 은혜는 깊으며 삶의 기쁨은 서로의 마음을 아는 데 있다. 하지만 그 호의 은혜 속에 조군의 인내심이 얼마나 숨겨져 있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날 청릉은 민족 통합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관광객들은 왕소군묘라고 새겨진 묘비를 바라보며 안내자들이 납기, 전설을 들려주는 것을 듣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묻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3번 결혼했을 때 그녀의 마음은 얼마나 쓰라렸을까요? 흉노족에게 실 잡는 법을 가르쳤을 때 남쪽의 누에와 뽕나무를 생각했을까요? 죽기 전 남동쪽을 바라보며 문 앞의 귤나무가 아직 열매를 맺고 있을지 궁금했을까요? 역사는 그녀의 위대함을 기억하지만 그녀의 무력함은 종종 잊는다. 화가들에게 배신당하고 황실에 희생당한 이 여인은 평생 평화로운 결혼이라는 용어를 차가운 정치적 용어에서 살과 피의 이야기로 탈바꿈시켰다. 무덤 주변에 푸른 시들었다가 다시 푸르게 변한다. 마치 평화는 한 여인의 눈물과 품 위로 조금씩 물을 준다 라고 말하는 듯하다.